모두가 완벽한 포위망이라 믿었던 경제 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2년 이후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건 초강력 봉쇄입니다. 왜 고립된 자가 오히려 양손에 서로 다른 패를 쥐고 판세를 흔들 수 있었을까요? 철옹성 같던 러시아의 일상 속에서 지금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균열과 분노 속에서 크렘린이 조용히 뻗은 손의 행방,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폴란드 키엘체 방산 박람회장. 한국관 앞에는 유럽 각국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가 북유럽 혹한지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하면서 K방산은 더 이상 신흥 브랜드가 아닌 세계 군수 시장의 실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의 심장부를 열면 예상 밖의 이름이 나옵니다. 콜드 런칭. 미사일을 점화 없이 압축가스로 공중에 밀어 올린 뒤 안전한 높이에서 비로소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발사대의 열 손상을 원천 차단하고 한 발사대에서 연속 발사를 가능케 하는 핵심 기술. 이 기술의 원산지는 미국도 프랑스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구소련입니다. 천궁의 수직 발사 체계, K2 전차 파워팩의 설계 사상, 장갑제의 특수 합금 배합까지. 한국이 세계에 수출하는 최첨단 무기의 뼈대 곳곳에 러시아 군사 기술의 DNA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 가운데 러시아제 최신의 장비를 볼트 하나까지 뜯어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냉전시대 적국의 최고 기밀급 기술은 대체 어떤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 땅에 들어와 원본을 압도하는 최첨단 무기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던 1990년대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 해체됩니다. 초강대국의 몰락은 곧 천문학적 외채 더미의 노출을 뜻했습니다. 신생 러시아 연방이 물려받은 빚 가운데 한국에 갚아야 할 금액만 약 30억 달러. 서울 잠실 롯데월드 타워를 두 채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러시아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현금 상환 능력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떼었다 인정하고 손을 털거나 전혀 다른 형태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한국은 후자를 택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기술로 갚아라. 1995년 시작된 이른바 불곰 사업의 탄생입니다. 러시아의 최신의 T-86 전차 33대, BMP-3 보병 전투 차량 33대, 이글라 휴대용 방공미사일,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이 부산항과 동해항에 하역됩니다. 세간에는 녹슨 고초를 떠안았다는 조롱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T-86 함대에는 러시아 기갑기술 수십 년치가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전차를 볼트 하나까지 완전 분해하고 3D 정밀 도면으로 복원하고 합금 성분을 분자 단위로 분석하는 역설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 복제가 아닙니다. 러시아 군사기술의 소스코드를 통째로 열어젖힌 것과 같았습니다. 30억 달러의 위기가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의 기초 체력으로 전환된 순간입니다. 이 거래의 진짜 후폭풍은 30년이 흐른 2022년에 전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사상 최대의 경제 제재로 응수했고 한국도 G7 노선에 발맞춰 대러 제재에 동참합니다.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최악의 빙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렘린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국 명단에 올려놓으면서도 유럽이나 일본에 적용한 수준의 직접 보복을 한국에는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차단도 외교관 대규모 추방도 한국 기업 자산 강제 동결도 없었습니다. 비우호국이 돼 가장 덜 적대적인 비우호국. 이 미묘한 차등 대우는 푸틴식 외교의 핵심 장치입니다. 러시아 외교의 본질은 적과 아군의 이분법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쪽에 무기를 팔고 인도와 중국이라는 견원지간 사이에서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를 자처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외교 관계를 자산으로 분류하고 상황에 따라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다극화 해징 전략. 이것이 크렘린 외교의 운영체제입니다. 한반도에 이 프레임을 대입하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2023년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서 포탄 수백만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입하고 북한 병력 수천 명을 전선에 투입하는 수준까지 군사 밀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한과의 최소한의 외교적 파이프라인은 절대 끊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당장 전선에 투입할 평양발 포탄을 쥐고 왼손으로는 훗날을 도모할 서울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쥐고 흔드는 것. 이것이 푸틴식 군사 외교적 양다리 셈법의 실체입니다. 문제는 왼손이 쥐려는 카드가 지금 당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뽕은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제재 이전 한국의 대러 수출은 연간 약 10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러시아 승용차 시장 점유율 상위권을 점했고 삼성 스마트폰은 모스크바 시민 10명 중 셋이 들고 다녔습니다. 기아의 중형 세단은 러시아 국민차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LG가전은 모스크바 중산층 가정의 부엌과 거실의 자리를 잡았고 한국 화장품은 드러그스토어 매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제재 동참과 함께 이 모든 것이 멈춥니다. 현대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삼성은 러시아향 제품 출하를 끊었습니다. LG, SK 계열사도 줄줄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접었습니다. 대로 수출은 2022년 한 해에 절반 아래로 추락했고 2023년에는 전성기 대비 약 70%가 증발합니다. 서울 주요 백화점 두 해치 매출이 통째로 공중에 사라진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에게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수년간 공들여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이 살아있는 황금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규범과 동맹 결속이라는 무게 앞에서 당장의 수출을 포기하는 것 외에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한국과 서방이 떠난 그 거대한 빈자리, 누군가는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려 들 것이었습니다. 답은 중국이었습니다. 서방과 한국이 빠져나간 러시아 소비재 시장에 중국 기업들이 해일처럼 밀려듭니다. 변화의 진앙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까지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체리, 지리 같은 이름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굳이 사지 않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가 떠나고 도요타, 폭스바겐이 빠지자 불과 2년 만에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60%를 돌파합니다. 러시아 도로 위 새 차 10대 중 6대가 중국 배지를 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호에 가까웠습니다. 서방차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대형 디스플레이와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외관만 놓고 보면 프리미엄 SUV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겨울이 시작되자 평가는 180도 뒤집힙니다. 영하 30도의 시베리아 혹한. 중국차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까맣게 먹통이 됩니다. 히터가 멈추고 배터리가 방전되며 서스펜션이 동결돼 귀를 찌르는 소음을 쏟아냅니다. 러시아의 거칠고 패인 도로 위에서 잔고장은 일상이 됐습니다. 2025년 초 러시아 소비자협회 조사 결과 중국차 구매자의 26% 이상이 중대한 품질 불만을 보고했습니다. 현지 자동차 포럼에는 차라리 중고 현대차가 새 중국차보다 낫다는 글이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인 중국산의 한계가 러시아 혹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만의 틈새에서 러시아인들이 다시 찾기 시작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재의 장벽 너머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흔적은 러시아인들의 일상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제재 이후에도 러시아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은 35%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드러그스토어 매대에는 여전히 한국 스킨케어가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서 10단계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은 전쟁 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인기 콘텐츠입니다. 식품 시장의 풍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8도의 도시락 라면. 러시아어로 도시락이라 불리는 이 제품은 러시아 인스턴트 라면 시장의 60%대 점유율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라면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 간식의 지위에 오른 지 오래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대학 기숙사에서, 군부대 막사에서 도시락가 없는 러시아의 일상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중에도 작동하는 이 영향력은 단순한 상품 충성도가 아닙니다. 한국 제품이 러시아인의 피부에 닿고 입에 들어가고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놓았다는 뜻입니다. 중국산이 가격은 앞세울 수 있어도 신체와 습관에 이미 각인된 브랜드 경험까지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동차에서 드러난 중국산의 균열, 소비재에서 확인된 한국산의 뿌리.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크렘린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권력 핵심부가 밤잠을 설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종속의 가속입니다. 제재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재 전 25% 수준에서 40%를 넘어섰고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산 부품 없이는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에너지 수출도 유럽이 등을 돌린 자리를 중국이 채웠지만 이는 가격 협상력이 베이징의 손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전략가들은 이 구조를 종속의 덫이라 부릅니다. 단일 거래처에 경제가 과다도하게 묶이는 순간 외교 자율성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미래의 베이징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도 대체 거래선이 없으면 크렘린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용의 그림자가 유라시아 대륙 북쪽을 서서히 덮는 형국입니다. 이 덫에서 빠져나올 탈출구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 둘째,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 나라. 셋째, 전쟁 종료 후 관계 복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라.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가는 손에 꼽습니다. 그 짧은 목록의 맨 위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크렘린은 공식 석상에서 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 외교 채널 곳곳에서 한국 기업의 복귀를 바라는 간접 시그널은 꾸준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마침표가 찍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일 한국의 카드는 감정이 아닌 셈법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북한입니다. 전쟁 기간 공고해진 러북 군사 밀착은 종전 이후에도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변수로 남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군사위성 기술, 핵추진 잠수함 설계 지원의 대가가 북핵 고도화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리를 끊거나 완화할 유일한 지렛대가 바로 러시아가 갈구하는 한국의 경제기술 협력입니다. 북한 군사 지원의 강도를 낮춰라. 그러면 우리 기업이 돌아간다. 감상이 아니라 거래의 언어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북극 항로입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해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관문을 진 나라가 러시아이고 아시아 쪽 최적 거점이 부산항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 경유는 한 달 남짓, 북극 항로는 그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이 항로가 상용화되는 날 부산항의 전략적 가치는 비약적으로 뛰어오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전후 재건 사업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인프라 복구와 노후 산업시설 현대화. 이 시장의 규모는 수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건설 플랜트 IT 인프라 역량은 이 시장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습니다. 과거 30억 달러의 빚더미를 세계 최고의 방산 기술로 바꾼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큰 몫을 가져가는 쪽은 미리 청구서를 써둔 쪽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